자, 이제 금융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금융론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94쪽, 95쪽의 상단까지 여기서는 이제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기초 개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저당 상환 방법부터가 중요도가 높습니다. 기초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고요. 이제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출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는 해야 되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여기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해는 2문제, 올해 2문제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 여기서 올해 2문제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것도 중요도가 높은데 이게 더 높습니다. 이게 1순위라면 이게 2순위고요. 3순위가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올해는 여기 각각 2문제씩 나왔네요. 자금 조달 방법. 각각 2문제씩 나왔습니다. 올해는 2문제씩, 6문제 나왔으니까 꽤 많이 나왔네요, 올해는. 저당 상환 방법에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게 있고요.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증식 요거 구별하는 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올해는 구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구조, 효과, 그 다음에 그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 주제인데요. 여기까지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고요. 난이도는 낮고 중요도는 좀 더 높습니다. 올해는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출제가.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고요. 중요도는 조금 낮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걸 앞에 걸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요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리차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 둘 중에는 여기 하나고요. 근데 올해는 각각 다 나왔어요. 여기서도 출제되고 여기서도 출제되고. 중요도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훨씬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훨씬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서 이 시간을 안배를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이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중요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강약을 구별을 못해요. 중요도가 낮은데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출제 안 되는데 분량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원래 출제도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저기 1, 2, 3번을 먼저 하고 요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는 더군다나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험 시행 공고 전에 이 업무의 내용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업무의 내용이 변하면 미리 공부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시험 시행 공고 당시 유효한 것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변경돼 버리면. 그래서 미리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가볍게 살짝 해두는 정도만 할 겁니다. 자, 이제 94쪽에 이제 기초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융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하면은 이게 자금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자금 융통, 자금을 융통한다. 이 소리는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거고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 부족한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대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융통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융도 있고요. 상업 금융도 있고 기업 금융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금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을 얘기하면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도 자금 필요하거든요. 부동산을 수요하는 사람도 자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소비자 금융, 수요자 금융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급자한테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공급자 금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공급자 금융 이렇게 또는 생산자 금융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나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정식 상환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소비자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자금 조달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공급자 금융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성격이 강해요. 10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 이쪽이다 저쪽이다 얘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금융 성격이 강하고요. 이 저당 유동화도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성격이 강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 공급자 금융이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구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 그 구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래도 기초 개념에서는 그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요거 구별이 중요해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 구별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4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중요해요. 지분금융, 동그라미 1번에 지분금융, 동그라미 2번에 부채금융.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자, 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좀 구별을 해볼까요? 부채금융과 이제 지분금융을 구별을 하면은, 요 지분은 조금 전에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자기자본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자기자본을 줄여서 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자본을 조달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자본 조달. 요거는 타인 자본 조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된 돈이 10억인데 야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애쓴 거는 내가 요구하지 않고 너가 10억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된 돈 10억이면 너하고 똑같이 10억이다. 10억만 되면은 50% 지분을 줄 테니까 우리 함께 사업을 하자. 자, 이렇게 친구한테 가서 10억을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자금을 융통한 거죠. 자, 이거는 지분금융일까요? 부채금융일까요? 친구한테 가서 돈을 10억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50% 줬잖아요. 50% 줬죠. 이 사업의 권리를 50% 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친구한테 10억 갚을 의무가 있나요? 갚을 의무가 없어요.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배를 탔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됐을 때 10억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잘 되면은요, 대박이 났어. 총 20억을 투자했는데 막 한 30억, 40억을 벌고 있어요. 그럼 번 돈에 어떻게? 반을 줘야 되는 거죠. 한 배를 탄 경우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수익이 생겼을 때는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고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같이 손해보는 겁니다.
한 배를 탄 거는. 이거는 뭐예요? 지분금융입니다. 근데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돈 좀 빌려주라. 이자는 섭섭지 않게 쳐줄게.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왔다면, 빌려온 거라면 내가 사업이 잘 돼도요, 친구한테는 뭐만 주면 돼요? 이자만 주면 돼요. 굳이 높은 수익을 나눠줄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돼서 망했잖아요. 그래도 친구한테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재기를 했을 때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금융이? 부채금융. 자,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는 거. 요거를 소구라 그래요. 소구. 요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구. 이 사업이 망해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부채금융이에요. 근데 지분금융은 망했을 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걸 비소구라 그래요. 비소구.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요거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더 훨씬 쉬운 게 있어요. 결정적인 구별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구별이 뭔가 하면은, 부채금융은 정해진 이자 주는 겁니다. 근데 지분금융은 실적에 따른 배당입니다. 배당.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때 그게 제일 쉬워요. 요놈은 정해진 이자를 주느냐? 그럼 무슨 금융? 부채금융. 네, 요놈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느냐? 이런 뭐예요?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펀드에 가입하시죠. 펀드에 가입하면은 정해진 이자 줍니까? 아니면은 실적에 따라 돌려줍니까? 실적에 따라 돌려주죠. 이거는 지분금융 성격이라는 얘기요? 부채금융 성격이라는 얘기요? 부채금융. 지분금융. 배당. 정해진 이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는 거는 정해진 이자 주는 게 아니죠. 이건 무슨 금융? 지분금융. 아시겠죠? 차입하는 거 뭐예요? 차입이 뭐예요? 차입. 빌 차자는 차자가. 차입은 아까 차입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막 이렇게 했잖아요. 차입이 뭐예요? 빌리는 거예요. 차입하는 거는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요. 회사채 발행하는 건 뭐예요? 그 부채금융이에요. 회사채 발행하는 건 이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얘 가장 큰 특징은 얘는 배당이고요. 얘는 이자입니다. 그거 외에도 구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저당 상환 방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돼 있죠. 고정금리 대출 해놓고 지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종식인데요. 자, 이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은 이렇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게 최종식이 대부분은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근데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통 이 원리금 균등 하더라도요, 이렇게 변동금리로 하더라도 6개월 마다 금리를 바꾼다거나 석 달마다 금리를 바꾼다거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기초가 안 돼 있네. 변동금리 들어보셨나요? 변동금리? 안 해보셨어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도 안 해봤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적이 별로 없나 봐요.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대출 받을 일이 없나 봐요. 다 까먹었습니까? 옛날 받을 때? 고정금리 대출 받아보셨어요? 네, 자동차 할부로 살 때 그게 고정금리입니다. 어떤 거요? 네, 그런 거는 변동금리죠. 그럼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때요, 보통 석 달 또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를 원리금 균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기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정금리 밑에 얘네들 셋을 집어넣었죠.
고정금리 밑에 셋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변동금리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대출을 받았으니까 변동금리로 이렇게 할 거냐, 변동금리로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은행하고 그렇게 다 한 거니까. 예, 별도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별도로,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종식은 별도로. 다만 대부분은 고정금리 하면은 이제 원리금 변동, 원금 변동, 최종식 하면 대부분 이제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자, 그럼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대출받고 있는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인데, 예, 어떤 거는 6개월마다 금리를 바꿔요. 금리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도 올리고, 시장금리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떨어뜨리고,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어떤 데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금융기관. 대출기관. 대출기관은 보통 일반 회사처럼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죠.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거 가지고 이제 벌어먹고 사는데, 이거 이제 원가 얼마에다가 인건비 얼마 해가지고 총 원가가 얼마고, 거기에 판매비 및 관리비 각종 다른 비용 더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윤 붙여가지고 판매해가지고 그 마진을 먹는 데가 이런 회사잖아요. 그럼 은행은 무엇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요? 예? 고리대부. 그 은행이 반드시 고리대부는 아니죠. 이게 물론 고리대부도 있긴 한데 비싼 이자.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 이자하고요, 대출 이자하고 꼭 마진을 먹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이 예금하는 사람도 찾아가지만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자, 여기가 이제 예금금리. 예금금리가 2%, 2%. 그럼 대출금리를 얼마를 설정해요? 요거보다 높게 해야 되겠죠? 대출금리 4%, 예금금리 2%, 대출금리 4%. 이러면 요 마진이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2% 포인트, 2% 포인트. 자, 제가 지금 2% 포인트라고 했죠. 또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2%와 2% 포인트는 뜻이 달라요. 자, 이런 게 이제 기초 개념. 이 학교론 교재에는 없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카드 회사에서 날아왔습니다. DM 발송. 고객님은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금리를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금리 20% 할인해 드립니다. 예, 6개월마다 평가를 새로 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향후 6개월간, 향후 6개월 동안 적용금리 해서 적용금리 해서 밑줄 두 줄 쫙 그어가지고요 8%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적용금리 8%. 그럼 지금까지는 몇 프로였었다는 얘기예요? 10%, 10%. 28%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많이 깎아주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28%였는데. 28%, 20%. 자, 보세요. 20% 할인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얼마였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20%였어요. 여기에서 20%를 할인한 거예요. 지금까지 10%. 지금까지 10%.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0%였는데 20%를 할인 거예요. 요것에 20%.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요것에 20%니까 요거를 2% 포인트라 그래요. 그러면은 20% 할인해 드립니다와 2% 포인트 할인해 드립니다가 같은 뜻이라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광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광고하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요, 지금까지 20%였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20%였었는데 20% 할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20% 할인하면은 16%가 되는 거예요. 16%. 이때는 4%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것의 20%는 4%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20%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20%와 20%포인트가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포인트라 그래요. 퍼센트로 나타내자면 50%가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할 때는 100%가 되는 거예요. 100%의 마진이 되는 거예요. 100% 마진. 쉽게 말하면 200원 주고 산 물건을 400원에 파는 셈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퍼센트 얘기할 때는 100%가 되는 거고 여기서 퍼센트로 얘기할 때는 50%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퍼센트포인트 차이라고 하면은 아래든 위로든 관계없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2%포인트 위다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여기서 2%포인트 아래다 그러면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 개념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제할 때 보면은 기출문제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잘못하면 이제 모두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표시를 잘못하면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자, 이렇게 2%포인트의 마진이라 그래요. 마진. 예대 마진. 예대 마진. 금융기관은 뭘 먹고 사는 데라고요? 요거 먹고 사는 데다 이 말이에요. 2%포인트의 마진을 먹고 사는 데입니다. 보통 이게 이 금리가 높을 때는 2%포인트까지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좀 적어지면은 한 1.5%포인트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먹는 이 마진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금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나마 자기네 예대 마진을 먹으려고 예금 금리를 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대 마진을 먹을 게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대가 안 되는, 1%대로 떨어졌다 그러죠? 예금금리, 평균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게 예대 마진을 먹는데, 자, 그럼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비교해 볼게요.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출을 해주면은 앞으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출금리가 10년이면 10년간 똑같이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4%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근데 지금 예금금리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 2%포인트의 예대 마진을 노리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낮아진다면 은행이 먹을 수 있는 예대 마진은 커지겠죠. 대출 금리는 고정시켜 놨는데 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가까이. 자, 이러면은 은행이 먹는 예대 마진은 작아지겠죠. 여기는 예대 마진이 커지는데요. 여기는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4%로 빌렸는데 막 은행 금리가 막 예금 금리가 1% 이렇게 떨어져요. 1%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난 너무 비싸게 빌린 거 아닌가? 시장 금리가 막 1% 바닥을 기고 있는데 한 1년 전에 대출 받았는 거는 내가 지금 몇 프로로 받아놨어요? 4%로 받아놨잖아요. 지금 은행한테 얼마
이자 주고, 얼마의 마진을 주고 있어요? 3%포인트의 마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이건 너무 비싸게 대출받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싼 데 막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싼 데 어디 없나? 더 대출받아서 요거 싹 갚아버리고, 싼 데로 갈아타는 거죠. 이걸 갈아탄다라고 표현해요. 갈아탄다. 그런 욕심 생기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걸 금리 하락기라 그래. 금리 하락기. 금리 하락기에는, 이 말이에요. 금리 하락기에는 이렇게 마진이 크도록 차입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는 이걸 조기 상환한다 그래요. 조기 상환. 이걸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 용어가?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버리는 거죠. 다른 걸로 빌려가지고. 자, 이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수익 좀 크게 남기나 싶었는데 일찍 갚아버리죠. 그리고는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거 갚으려고 할까요? 안 갚을까요? 이거 안 갚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수익이 굉장히 은행 입장에서는 적죠. 수익이 적은데 안 갚고 버티는 거죠. 이러면은 수익성이 악화돼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먼저 금리가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겨우겨우 버텼어요, 은행이. 버텨가지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이때는 어떻게 해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갚아버리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넘겼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자, 이 고정금리 방식은 금융기관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금융기관한테 유리해요? 금융기관이? 어려운 시기는 이 수익성이 악화돼요.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 지금 이게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마진 별로 못 먹다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버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 남는 거 없잖아요. 누구한테 불리하다고요? 금융기관한테 불리하다고요.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를 선호한다고요? 예, 이걸 선호합니다.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항상 일정한 마진을 먹는 거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100번 낫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받는 게 나아요? 이렇게 대출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는 게 낫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갈아타버릴 수 있으니까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로 대출받으려고 하면은 이거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보다 더 높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세요 하면은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취급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불리하니까. 취급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취급해봤자 혼합형 해가지고 5년 만기 고정금리 정도는 해요. 5년 만기. 10년 만기는 절대 안 합니다.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출해놨는데 막 그 경제 상황이 급변해가지고요. 막 금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시장금리 올라가 버리는데 대출금리를 막 장기 10년으로 해놨는데 그 상황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급변해버리면. 근데 사실 대출 받은 입장에서는 그게 참 안전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IMF라든가 세계 금융위기 같은 이런 위기가 터져버리면 막 금리가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거든요. 예,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걱정. 이게 지금 내년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이제는 회수란 말이에요.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풀었던 돈을 이제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바로 뭐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 보고 달러가 덜 나간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15년이면.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변동금리의 위험을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대체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낮아질 땐 그나마 괜찮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금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피울음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체로 뭐가 더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합니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변동금리가 100% 더 좋은 건 아니에요. 100%. 왜냐하면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은지 아세요? 이게 더 높습니다. 얘는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은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고정금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은 자, 원리금균등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해요. 이런 단어를 잘 구별을 하면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원금균등이라는 게 뭘까요? 원리금균등 상환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균등하다는 것이고요. 원금균등은 원금 상환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억 대출받고요. 10%요. 연 10%. 10년 만기예요. 이렇게 이제 요 조건으로 매년 말 상환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대출받고 한 사람은 이렇게 대출받았을 때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억을 10%로 10년 만기로 하면은 매년 1,000만 원씩 갚으면 될까요? 계속. 매년 1,000만 원씩 갚으면은 이자 다 갚아요? 원금 다 갚습니까? 매년 1,000만 원씩 하면은 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은행에다 돈 갖다 주면은 은행은 원금 갚는 거 먼저 계산할까요? 이자 주는 거 먼저 계산할까요? 이자 주는 걸 먼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돈이 이자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자를 충당하고도 더 남는 돈을 가져왔으면은 그때는 원금을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에 연 10%이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만 가져가지고는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자만 가져가는 게 절대로 원금이 까내려가지 않습니다.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원금을 조금이라도 까내려가는데 매년 가져가는 돈이 어떻다고요? 매년 가져가는 돈이 원금 이자 합계액이 원금 이자 합계액이 균등해야 돼요. 균등. 자, 그러려면은 이걸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1억 곱하기 이게 R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아니고요. R의 1 플러스 R의 N승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1. 제가 아까 그 지난주에 이거 외우지 마라고 했던 공식 있죠. 이런 공식이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 공식 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 0.1과 10년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0.1과 10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억 곱하기 1.1의 10승 마이너스 1분의 0.1 곱하기 1.1의 10승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가 계산이 되는가 하면은 0.162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약. 그러면 1억 곱하기 0.1627을 하는 거예요. 1억 곱하기 0.1627을 하면은 이게 1627만 원이 계산이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가면요. 1627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10년간 원리금 합계액이 얼마씩? 1627, 1627, 1627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년도에 원금이자 합계액이 1627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뭘 먼저 계산한다고요? 이자 먼저 계산해요. 1년치 이자 얼마예요? 1년치 이자 1억에 연 10%니까 연 10%고 매년 말 상환을 하는 거니까 1년치 이자 계산해야 되죠. 1년치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가져가기는 얼마 가져갔어요? 1627만 원 가져간다고요. 자, 그러면은 원금 갚는 거는 얼마 갚아요? 627만 원 갚거든요. 이자보다는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아요? 이제 1억에서 요만큼 이제 원금을 갚는 거니까 1억에서 627 빼는 거죠. 이럴 때는 9천은 남겨놓고 1000에서 빼면 돼요. 1000에서. 1000에서 627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373만 원, 627만 원. 그게 훨씬 쉽잖아요. 1000에서 빼는 게. 9천을 따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9,373만 원 이렇게 돼, 잔금이. 됐습니까? 자, 보세요. 첫해 은행에 1627만 원 갖다 주면은 은행은 당신 이자 1000만 원 빼고요. 627만 원 갚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제가 얼마 빌려 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요거 빌려 쓰는 셈이 되는 거죠. 요거 빌려 쓰는 셈이 되니까 두 번째 연도 이자는 1억에 대한 10%가 아니에요. 요 9,373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약 937만 원이 돼요. 3,000원 떼고요. 이거 떼고 10%니까. 자, 근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여전히 얼마 갖다 줘요? 1627만 원을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 돈은 계속 똑같이 1627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연도는 이자가 줄었잖아요. 이자가 줄었는 만큼 원금 갚는데 돈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똑같은 1627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1627에서 이자 937 내고 요거 원금은 690만 원 갚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는 원금을 더 많이 갚는다고요. 이자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억에서 627 빼는 건데 두 번째 연도는 9,373에서 690을 빼요. 더 많이 뺍니다. 그럼 얼마 돼요? 계산이 잘 안 되죠. 8,683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연도는 여기에서 10%거든요.
여기에서 10%니까 이제 868.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 이번엔 더 많이 원금 갚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잔금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되면은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갚는데, 그러면 다 갚아요. 그렇게 되도록 이 숫자가 되도록 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요 숫자가 되도록. 근데 요걸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요걸 이제 저당상수라 그래요. 저당상수. 이 저당상수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 쓰는 계수가 바로 이 저당상수예요. 저당 대출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6개 계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갚으면은 원금을 첫 해년도 627, 두 번째 년도 690, 이런 식으로 갚아서 결국은 1억을 다 갚는다면 앞에 5년간 갚는 것이 5천만 원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앞에 5년간 갚는 게 5천만 원보다 적겠죠. 5천만 원 못 갚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갚았자 5천만 원 못 갚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갚으려면 약 3분의 2 기간이 지나야 돼요. 3분의 2.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할부로 사잖아요. 자동차 할부로 살 때 다 거의 이렇게 사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자동차 할부를 살 때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사면은 36개월 할부로 끊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할부를 끊었으면 24개월쯤 가야 500만 원 남습니다. 한 3분의 2 가야. 그래야 전체 끄는 것에 반 정도 남아요. 3분의 2 정도. 자,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숫자가 왜 나오는지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요. 10년 동안 1억 빌렸어요.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 나가려면은 매년 원금을 얼마씩 갚아 나가야 돼요? 이건 간단해요. 1,000만 원이요. 10년간 1억을 원금을 똑같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원금 갚는 걸 먼저 계산한 거예요.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뭐를 먼저 계산했어요? 원리금을 먼저 계산했어요. 이거 아주 쉬워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 다음이 이자예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액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년간 원금 균등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자 계산하는 게 똑같아요. 첫 번째 년도 이자 얼마예요? 1억을 지금 10%로 빌려가지고 첫 번째 년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1억을 1년간 썼죠. 그럼 얼마예요? 이자는 1,000이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얼마 갖다 줘야 돼요? 합쳐서 2천만 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은행은 당신 2천만 원 가져왔는데 그 중에 이자가 1,000만 원이고요. 추가로 가져온 1,000만 원은 원금 까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이 돈입니다. 이 돈. 자,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네, 9천만 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연도는 자, 이제 얼마 빌렸어요? 9천만 원 빌린 셈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 이자는 얼마예요? 900이죠. 900. 9천만 원 빌렸었으니까 이제 900입니다. 근데 원금을 계속 1,000만 원씩 나눠 갚아야 되니까, 나눠 끊어 갚아야 되니까 은행에 가져가야 되는 돈은 얼마 가져가야 돼요? 1,900을 가져가야 900만큼은 이자고 1,000만 원 또 까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8,000 남는 거죠. 됐나요? 이제 구조를 아시겠죠? 다음 연도는 800 합쳐서 1,800, 이제는 7,000.
자, 요 원금 균등 상환은 직선적으로 일정하게 내려갑니다. 원금 균등액은 일정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직선적으로 내려갑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갑니다. 요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자, 근데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줄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제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만 차이가 있잖아요. 초기에 누가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줘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줍니다. 두 번째 년도도 그렇고 세 번째 년도 계속 더 많죠? 1627보다 더 많이 갖다가 주잖아요. 더 많이 갖다 주는 만큼 원금을 더 빨리 갚아버려요. 빨리 갚아버리기 때문에 잔금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년도 이게 잔금이 더 작다고요, 얘네들이. 맞나요?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는 만큼 잔금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한 건데, 자, 여기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라 그래요. 원리금 지불액이, 자, 요런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원리금 지불액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한 건 뭐고요? 이렇게 일정한 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게 1627만 원씩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첫 해 2000, 1900, 1800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1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부담이 제일 큰 게 지금 원금 균등이에요. 근데 최증식, 점증식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증식, 점증식. 초기에는 지불하는 게 제일 작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불하는 게 점점 더 커가는 방식이 바로 최증식 상환, 점증식 상환이에요. 자, 근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최증식 상환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써놨죠.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매달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기보다는 뭐 한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론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친다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매달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 바로 원리금, 최증식 상환인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증식 상환은 초기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 안 되죠. 부담은 적죠. 근데 이 돈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자가 1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첫때 700만 원 갖다 주면은요,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 가져가면 은행에서는 안 받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은, 이자는 1000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 가져왔으면은, 당신 이자는 1000만 원인데 700만 원밖에 안 가져오셨으니까 300만 원 빚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300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연도에는요, 900을 가져가는 거예요. 900.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1억 300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1억 300에 대한 이자는 10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첫 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두 번째 연도는 1030만 원으로 이자가 30만 원 늘죠. 이자는 30만 원 느는데요. 내가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700에서 900으로 200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900을 가져가면은 1030보다는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이자가 또 더 모자라기 때문에 또 빚이 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빚이 늘어도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은행에 가져가는 돈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잠깐 동안
빚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가져가는 돈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까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특징이, 최정식 상환은 특징이 초기에 이때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의 상환.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써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요. 보세요. 마이너스는 반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 빚이 늘어요, 줄어요? 빚이 줄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상환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빚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부의 상환. 자, 그게 이제 그 최정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95쪽에 최정식 상환의 동그라미 어디 있나요? 6번에 있죠. 동그라미 6번에 초기 상환액이 이자분에도 미달되어 오히려 잔금이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출제가 됐어요. 최정식 상환이 됐나요? 답만 들기도 좋아요. 근데요, 틀리기도 쉬워요. 헷갈려 틀립니다. 왜 헷갈리는가 하면은 원리금이죠. 이게 원금이죠. 이게 하나 리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순식간에 이걸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요 그림을 꼭 그려놓고 풀어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풀면은 잘 안 틀려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려서 틀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출에 따른 위험하는 거 있죠. 96쪽에. 거기에서는 그 1번의 채무 불이행 위험하고요. 3번의 조기 상환 위험 있죠. 요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도 위험이고 차입자가 일찍 갚는 것도 위험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차입자가 군말 않고 만기까지 따박따박 원리금 갚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일찍 갚아도 안 좋은 거고 안 갚아도 안 좋은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은. 예? 조기 상환 수수료? 왜 매기겠어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왜 매길까요? 매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미리 갚는 게 안 좋으니까 매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벌과 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의 의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만기까지 꼬박꼬박 갚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기 상환을 한다는 얘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상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페널티라 그래요. 영어로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조기 상환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매기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부동산 개발금융. 자,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98쪽에 부동산 증권은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있죠. 자, 요거를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